사회를 맡은 박백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연구자의 집에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 밥벌어 먹는 곳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특강을 열게 된 것이 저희들이 연구자 공제회라는 것을 출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획상 목표는 8월 말에 연구자 공제회 출범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연구자 공제회를 출범을 하려고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후원도 해주고 참여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강의이고 또 그 내용을 연구자 공제회에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오늘 강연은 촬영을 하고요. 그래 편집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 영상으로 촬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두 분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는데 두 분 강의를 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연구자 공제라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대학과 연구자들은 현재 엄청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술 자본주의가 창궐하고 또 대학이 신자유주의화 되면서 기업화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은 점점 더 상품화되고 연구자들은 이러한 지식 생산을 위한 도구이자 노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성찰적 지식과 비판적 인식론은 자리 잡기 힘들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학문과 지식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양극화된 노동시장, 그리고 연구자 내부의 위계적 질서와 차별의 문화 등으로 인해서 연구자의 기본적 생존과 존엄 그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위기 의식 속에서 뭐 이런 위기 상황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꽤 오래된 일이죠. 그 위기 의식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한 4년 됐네요. 2021년 11월 16일 국회에서 1,700명 정도 연구자들이 연구자 서명을 받아서 저희들이 연구자 권리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언을 발표하면서 취약한 연구 공공성과 연구자의 생존 위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연구자 권리 선언에 참여했던 다양한 이제 교수 연구자 모임, 연구자 집을 포함해서 민교협, 교수노조, 대학원생 노조 등등등 수많은 교수 연구자 모임들과 또 개별적으로 참여했던 연구자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연구자 권리 선언의 문제의식을 어떻게 현실에서 구현해 볼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방안으로 연구 안전망 확보와 연구자 복지법을 제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제 여러 차례 논의를 하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린 것은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연구자 복지법 체제로 가는 것보다는 연구자가 스스로 자율성을 가질 수 있고 스스로의 상부상조에 기반한 연구자 공제를 먼저 출범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 힘을 바탕으로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향후 공제가 설립되고 그리고 연구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나오더라도 연구자 스스로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조금 더 잘 담보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연구자 공제를 만들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그 첫 번째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늘 강연을 하게 되었고요. 공제회가 저희들이 구상한 공제회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이 공제회가 실제로 연구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강의를 2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제 소속은 제주대학교 학술연구교수시거든요. 이미애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삶과 공제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독립연구자신데 한영섭 선생님, 노동공제학습원 부원장이시고요. 한영섭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제 협동조합 운동이라든지 공제회 그리고 또 사회적 경제 또 대안적인 금융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연구를 하신 전문가이신데 한영섭 선생님께서
호혜성으로 보는 공제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박수로 첫 번째 발표자인 이미애 쌤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이미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타이틀이 좀 많습니다. 예, 지식공유 연구자의 집 운영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고 중앙대 문화다양성 융합전공에서 강사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대 아시아 이주센터에서 공동연구원으로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연구자의 삶과 공제회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연구자 공제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게 된 이유들과 연구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좀 더 같이 공감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으뜸 설명꾼이 된 이유도요. 제가 그러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합한 것으로 다른 분들이 다 공감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설명은 연구자의 현실, 그 다음에 연구자 공제회의 필요성, 그 다음에 기존 공제활동 소개, 그 다음에 연구자 공제회 기본 설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연구자 공제회 설립을 위한 로드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연구자 공제회 기본 설계안은 여기 한영섭 선생님께서 좀 더 부가 설명을 이후에 해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먼저 제가 으뜸 설명꾼이 된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구자의 현실을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여기 연구 안정성 퀘스천 마크 이렇게 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연구 불안정성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뭐라고 했죠, 그죠? 대학원생들이 뭐 30살 정도 됐지만 한 600달러, 뭐 한 9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월급을 받는다.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여기 계신 대학원생 분들께서는 좀 익히 공감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뭐 대학원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불안정한 삶에는 대학원생과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대학 강사분들, 그 다음에 독립 연구자분들, 그리고 또 오늘은 저희가 이 강의를 하지만 이 강의를 보실 분들은 또 많은 적지 않은 돈을 후원해 주실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한 연구자를 가지고 얘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말을 하죠. 3대가 먹고 살 돈이 집에 없으면 대학원에 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여기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대학원생들을 모아놓고 대학원생들의 현실을 말해달라고 하니까 3대가 먹고 살 돈이 집에 없으면 대학원에 오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는 글쎄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원에 갔기 때문에, 물론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제대로 벌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먹고 살았죠. 직장 다닐 때까지만 해도 괜찮은 식사를 하곤 했었지만 대학원에 간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저렴한 학식, 그때 당시에 한 2,000원 돈 정도 하는 학식을 잘 먹었던 걸 기억합니다. 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깊어진 인구론, 인문학 박사 70%는 실업이다 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요. 인구론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워낙에 저출생 고령화 상황이라 가지고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생긴 인구를 얘기하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인문계 졸업자의 구할은 논다라는 줄임말로 인구론이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까지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를 냈을 때 실제로 인문계열 박사학위 취득자 중에 둘 중 한 명은 임시직 또는 무직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뭐 비정규직 강사로서의 저도 사실은 항상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여성의 비정규직률이 거의 40% 이상이 된다. 둘 중에 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여기 있다. 라고 항상 제가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더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인문계열 박사 쪽은 좀 더 심각하고요. 사회계열도 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특히 실업률이 36.1%에 달한다. 그러니까 열에 4명은 실업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가방끈이 엄청 김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월평균 소득 수준을 저희가 이제 2023년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불안정 연구자 현황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황 조사 결과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 76.4% 이른다. 그래서 10명 중에 거의 8명 가까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2023년 말 대한민국 임금 근로자 한 달 평균 소득을 살펴보니 363만 원이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불안정 연구자는 300만 원 미만으로서 평균 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월 평균 100만 원 미만도 14.1%에 이른다라는 거죠. 여기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대학원생 강사, 그 다음에 학술연구교수, 독립연구자,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교수를 다 포함한 그래도 비교적 저도 이제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로 있는데 학술연구교수는 비교적 이제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을 포함해서도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 사실은 소득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소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주거지를 구하는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누군가 갑자기 크게 아프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사실은 돈이 모자란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건데 대출 경험이 그래서 뭐 한 열에 7명 정도 대출 경험이 있는데 뭐 이 경우는 사실은 한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 대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출 경험이 있다라는 건 사실은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못 받아서 1금융권에서 한 열에 대여섯 명 정도는 대출을 받는데 한 4명 정도 이상은 4-5명 정도는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 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에 이르는 사람도 상당 수준이 있다라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효과를 바라지 않았는데 효과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울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다시피 우울지수가 66%, 불안지수도 18.6% 이르고 그러하다 보니 보통 정신과 진료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수치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66%의 우울 수치를 나타난다는 건 다른 직종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단한 정도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의료비가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와 같은 이제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 의료비가 좀 상당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계속 의자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무슨 가사노동이나 이런 청소노동을 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골격계 질환들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사실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가야 되는데요. 거기 가시면 여러분 알다시피 견적이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돈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제 팔이 아파가지고 한 5-6번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갈 때마다 8만 원씩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실손보험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에 매달 나가는 비용이 커서 실손보험 가입을 안 했더니만 그 돈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의료비 부담이 부담된다 57.7%에서 제가 포함시켜가지고 58% 이상은 더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들에 놓여 있다. 전반적으로 39.3%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 상당한 부담을 느낀 적이 있다도 18.4%.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사실상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어디까지 충족이 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불안정 연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생활 안전망 보장을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방안이 무엇이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이제 강사분들께서는 강사 고용의 안정화 및 방학 중 임금 지불, 강의료 인상 이런 것들을 꼽으셨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 강사들은 방학 동안에 강사료가 거의 지급되지 않습니다. 뭐 한 달에 4분의 1, 학기 중에 받았던 금액의 4분의 1을 지급받고 제가 학술연구 교수 되기 전에 2개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신대와 중앙대 2개 대학에서 강의했는데 둘 다 나 공교롭게도 안타깝게도 사립대학인 관계로 물론 공립대학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제가 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라 사립대학교에서 4과목을 했습니다. 4과목을 강의하고 연봉이 2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4과목 정도 강의하면 한 학기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강사들이 하는 과목은 정 교수님들께서 안 하는 과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저처럼 사회학이나 인과학 같은 걸 전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른 과목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맡았던 과목이 처음으로 이제 이민법 관련된 것을 맡았는데 제가 사회학 인과학자로서 법 전공자가 아닌지라 이민법을 10개 가까이 되는 관련 법안을 공부하면서 한 학기 내내 거의 일주일에 밤을 2번 정도 샜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4과목을 강의하고 연봉 2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번아웃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아웃이 왔죠. 근데 그것만 한 건 아니죠. 이 연봉 2천 가지고 제 아이 용돈이나 제 부모님 용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일들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구비나 연구 지원제도 늘리기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립 연구자분들께서는 사실은 연구비를 확보하기 대단히 어렵고요. 그런 분들도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학술 연구 교수이긴 하지만 기간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곧 도래하게 되면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봉 2천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나마도 대학의 강의 자리를 못 얻게 된다면 그거보다도 소득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놓여 있고요. 국가의 최저 생계비 지원으로서 연구자 기본소득 바라는 바입니다. 저 또한. 그 다음에 의료보험 제도, 직장 의료보험을 요구하거나 그 다음에 주거 및 연구 공간에 대한 지원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 공간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제주대학교 학술연구 교수인데 여기 혹시 이 동영상을 제주대학교 관계자분들이 보시면 조금 제가 좀 눈밖에 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학술연구 교수 A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연구 공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에서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연구 공간을 주지 않아도 무려 5년 동안 연구 공간 없이 메뚜기처럼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저도 뭐 학부생도 아니고 석사생도 아니고 박사생도 아닌 상태에서 연구 공간이 없어서 거의 1년 가까운 세월을 저기 도서관, 동네 도서관, 여기 도서관 이렇게 메뚜기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지금 이걸로 연구를 얼마나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회의에 젖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일명 독지가인가요? 아니면 좋은 기회가 생겨서 작은 연구 공간을 정기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생겨서 그나마 지금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공간이라는 건 뭐하고도 관계 있냐면 동료가 생긴다라는 것하고 관계 있습니다. 제가 대학 강사로 계속 있을 때는 강사실에 잠깐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 강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면 한 번 갔을 때마다 한 6시간 정도 강의를 풀로 하고 오기 때문에 뭐 오고 가느라 다 뭐 잠깐 인사하고 나면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학교의 구성원이라고 하지만 구성원이 이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연구 공간이라는 게 조그맣지만 마치 독서실 같은 공간이긴 하지만 그런 공간이 생긴 이래로 저는 이제 같이 점심을 먹을 동료도 생겼고 그리고 가끔씩 수다를 나눌 사람도 생겼고 제 연구에 대해서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연구 공간은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시급히 요청되는 과제이고 해결 방안으로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자, 연구자 현실은 앞에 보시다시피 경제적 불안정 아주 크죠. 평균 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들을 받고 있고요. 고용 불안정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과 그 다음에 임시직을 포함해서 50%가 넘는 사람들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생계활동과 연구를 병행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과목을 하면서도 그걸로 연봉 2천으로는 제 아들 녀석이 용돈이 너무 작다라고 얘기하고 과연 엄마는 도대체 언제쯤 돈을 벌어서 나에게 용돈을 충분히 주냐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다른 할 수 있는 박사 타이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계활동과 연구 병행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고립, 연구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동료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소속감이 부재하다는 것, 그야말로 사회적 고립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 접근성이 극도로 제한돼서 1금융권으로도 해결이 안 돼서 2, 3금융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시다시피 금리가 더 높습니다. 예, 갚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예. 자, 이러한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학 강사나 그다음에 대학원생이나 독립연구자 이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겪고 있는 그런 이제 연구자로서의 대단히 불안정한 위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연구자 공제회의 취지와 그러하기 때문에 연구자 공제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계가 대단히 파편화되고 연구자들이 각자 도생하면서 그 안에서 또 기득권 중심의 폐쇄적 관계가 재생산되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도표로 그리게 되면 아까 이제 앞서서 박백윤 선생님도 이제 설명을 하셨듯이 대학의 신자유주의 심화와 그로 인한 확산이 일로에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과거의 어떤 봉건적이고 권위적인 지식 공동체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노동 시장은 점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완전 연구자 집단은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자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회적 차원의 연구 안전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도 어차피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지원은 굉장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저희가 처한 노동자로서의 어떤 한계도 좀 아울러 설명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처럼 사실은 비정규직이거나 아까 같은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고 이러한 노동 형태가 사실은 대학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대학뿐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닌 상태에 놓여 있는 많은 비임금 노동자들도 있고 이 노동자들이 지금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불과 10년 사이에 엄청난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이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데는 대충 요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 법률이나 관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노동법 적용을 받는 사람들을 임금 노동자라고 한다면 저희처럼 그러한 시간 강사로서 제가 어떠한 법률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지 저 스스로가 굉장히 회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연구를 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률적 혜택들을 거의 받고 있지 못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임금 노동자나 이런 그 외에 마치 노동자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만 내고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저희 위치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반복이 되네요.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제 연구를 하고 또 강사로 일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하더라도 저희는 쉴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또 대학은 16강 중에 15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선생님들, 정규직 선생님들하고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지만
대학 강사들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15강을 꽉꽉꽉 채워서 근무를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휴일날 같은데 수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 같은 것들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들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뭐 유급 연차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뿐만이 아니라 비임금 노동자들을 대부분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플 때 쉬지 못하고 휴가도 제대로 늘기도 못하고, 그래서 아예 작심을 해서 본인이 휴가를 떠난다라고 할 경우에 본인의 돈으로 본인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여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 여기는 진짜 유급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비율도 비정규직은 26.6%밖에 안 되고, 저희는 이 안에 시간제 어딘가에 속해 있거나 할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사실은 그나마도 시간제 유급 연차 휴가가 14.4%라고 하고 병가가 8.4%라고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인지하지도 못합니다. 전혀. 저는 그래서 물론 강사의 강사료가 다시 책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노동법에 따라서. 그렇지만 현재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30년 미만의 임금 근로자 수는 무려 1230만 명 정도 가까이 되지만 노조의 우리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걸 대변해 줄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0.1%밖에 안 된다.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나홀로 조합원입니다. 비정규직 교수노조의 조합원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파편화돼 있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노조인지 알 수 없고, 제가 있는 중앙대에는 서울에 있는 서울 캠퍼스만 서울에 있는 캠퍼스의 강사만 1,4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1,400명 중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나 홀로 노조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실에 있을 때마다 한번 3명만 있으면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고 해서 지회를 조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회가 있는 경우에 서울 수도권에 성공회대와 성균관대 유일하게 2군데가 지회가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그 대학에선 그나마도 임금 협상을 하고요. 일반 사립 서울 중심에 있는 수도권의 사립대학이 시수당 5만 원대라고 한다면 그나마도 노조가 있는 데는 6, 7만 원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으나 흉흉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지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과목이 다 폐강돼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교수 노조에서도 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조건들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저희가 이제는 풀뿌리 흩어져 있는, 이렇게 대학원생 따로, 강사 따로, 독립연구자 따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서로 이제는 서로의 상황들, 이러한 상황들을 제가 이제 완전히 몰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개별적인 분들, 그 개별 한 분 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을 때 그분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으나 그냥 그러려니, 한 번도 노동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어떤 휴가가 있거나 병가가 있거나 이럴 거라고 상상하시지도 못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강사로 살아오신 분들도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하고 가기 바쁘고 그렇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좀 이렇게 상호부조하고 서로 돕는, 그래서 서로 일단 알리고 서로의 처지를 알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 그러한 저희가 공제 작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2023년 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불안정 연구자들께서 공제회라는, 아까 상호 부조할 수 있는 이런 공제회를 만들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무려 열에 8명 정도가 가입 의사를 밝히신 겁니다. 네. 그래서 무려
매우 그렇다 35.5%, 그렇다 39.3%. 대단히 큰 퍼센테이지가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제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연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나누는 공제회를 구축하게 되면 실효성 있는 연구 안전망이 구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구자들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한 물질적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자의 권리도 증진하고 복지도 증진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구자들의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조직적 역량을 강화해서, 그리고 뭐 여기에 노조와는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노조와 같이 윈윈해서 실제로 연구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한간에서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거 하겠다고 설명도 하러 다니고, 또 이제 뭐 쉬는 시간이나 밥 먹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동료가 생겼고 이분들한테 이런저런 설명을 해드립니다.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뭐 금융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뭘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뭐가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들이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존에 저희가 그냥 뭐 새롭게 창립하겠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공제 활동들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동공제연합 풀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공제가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건설 공제 같은데, 건설 노동자 공제회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님들 여기도 이제 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 교수 공제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이 하는 또 무슨 교사들 공제회도 있고 여러 가지 공제회가 있고, 최근에 듣기로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같은 경우는 기금을 4천억을 투자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뭐 저희는 그것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거기다 넣어놓으면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은 이자 수익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공제도 있지요. 저희도 만약에 저희가 공제회법을 만들어서 공제회법이 이제 제정 이후에 실행이 되게 된다면 저희도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은 저희는 노동공제연합 풀빵에서 하는 서비스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미 지금 하고 있고요. 노동공제연합의 풀빵은 22개의 정회원 조직과 6개의 준회원 조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00만 명 정도의 30명 미만의 어떤 조직들이 대단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 조합률은 0.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많은 외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노동자분들께서 이러한 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을 통해서 그러한 상부상조, 상호부조의 어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이미.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얹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풀빵에서 하는 공제의 기본 공제가 매월 6,000원을 내게 되면, 자, 명절 선물, 입원 수당, 소액 대출, 재해 사망 위로금 이런 것들을 지급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제가 으뜸 설명꾼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명절 선물. 저는 원래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어서 초기에 이제 건설회사를 다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시면 건설회사는 명절날 엄청나게 많은 선물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만 되면 한 2개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정말 위무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업계로 들어온 이래로 명절 선물 하나 받기가 너무 어렵구나 라는 생각에 명절날 굉장히 좀 속도 좀 쓰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절 선물을 준다고 해서 저는 진짜 무조건 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아픈데요. 여기저기 그 입원 수당과 그리고 뭐 1금융권에서 대출하기 어려워서 2, 3금융까지 기웃거려야 되는 상황인데 소액대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립형 공제도 있고요. 이런 공제 상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 이제 한영섭 선생님께서 충분히 더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씩 스킵하겠습니다. 적립형 공제 상품도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제 풀빵에서도 하고 있는 건데요. 10만 원씩 9번 정도 적립을 하면 잘 좀 이제 힘내서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에서 10만 원의 응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만 원에 맞춰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만 원 더 준다면 당연히 하겠다. 연이율 17.2%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만 따지면 과연 얼마나 잘 굴러갈까라는 그런 걱정을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 이제 오늘 이 설명을 듣는 분들은 불완전 연구자만 계신 건 아니고 이러한 공제가 만들어졌을 때 충분히 마음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시겠다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이 한 구자에 100만 원 정도를 또 이제 그 무이자 3년 약정으로 저희가 이걸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3년 놔두실 수 있다. 3년 놔두면 저희가 이걸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같이 기획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미 풀빵에 400구자 정도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도 연구자 공제에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봉제인 공제라는 거 있습니다. 풀빵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봉제인 공제의 사례들을 보면 이분들이 아까 말한 소득세 3.3%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영업자로 이렇게 취급되긴 하지만 알고 보면 거의 노동자에 가까운, 왜냐하면 거의 1인 자영업인 경우가 대부분 많고 1인 2인 정도로 운영되는 자영업에 가까운 자영업인데, 그러나 일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그냥 엄청나게 많은 노동량을 가지고 하는 노동자이신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자영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일 때 이 사람들 자체가 노동자이면서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호한 상황들에 있는 노동자인 듯 사용자인 듯 사용자인 듯 노동자인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그분들 중에 하나인 게 봉제인 공제인데, 이분들이 공제를 품은 노동조합의 형태로 만들어 가면서 이후에 서울 봉제 노조라는 것들을 출범하게 됩니다. 초기에 32명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결국 나중에 400명에 이르는, 조합원 400명에 이르는 화섬 노조를 만들게 되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대단히 어려운 조건에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공제를 하면서 노조를 출범시키게 되는 상황까지로 발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연구자 공제로서 우리만의 상품들을 만들어낼 거지만, 이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의 상품 중에 하나는 이거였다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오래 공부를 못 하신 분들도 되게 많아서 사실은 수학여행 같은 걸 제대로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중요한 상품 중에 하나는 수학여행 가기라는 상품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상품으로서, 그래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력을 갖는 노조 출범까지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도 그리고 저희랑은 좀 유사할 수도 있는 방송작가 유니온도 지금 여기 공제에 합류하고 있는데요. 방송작가 유니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고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그런 상태였고, 노동자성을 강조하지만 노동자성을 가지기 굉장히 어려운, 스스로가. 저희 연구자들도 노동자라고 한다면 괜히 노동자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노동자성을 갖기 되게 어려운데, 이러한 공제회와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성을 강조해 나갈 수 있게 됐던 것인 거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명절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탈퇴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상품으로서의 명절 선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도 계속 방송작가 유니온과 공제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제연합을 통해서 비조직화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소속감을 제공하고 있다는 건 대단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개별화되고 분산화된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제인들의 어떤 공제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의 큰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 토대로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데는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되게 든든한 느낌이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든든함과 소속감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공제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연구자 공제회로서 그러면 어떠한 상품들을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기본 공제와 비상금고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회원이 된다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선물, 예, 2번 다는 못 드리고요. 왜냐하면 2번 다 받고 싶지만 연 1회 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받게 되고요. 기본 공제를 10,000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아니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서로의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수당 소액대출 300만 원 정도의 소액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복지 서비스, 재사망위로금, 경조수당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좀 약간 주목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론 계속해서 상품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그를 토대로 여러분에게 최종 상품은 저희가 8월 말에 오픈할 거기 때문에 그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우울 지수가 굉장히 높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풀빵이 하는 서비스에다가 이게 지금 풀빵이 하고 있는 서비스라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정신건강 서비스와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하죠. 여기 제가 지난번에 공간과 환경 아니죠. 환경학회, 예, 공간과 사회, 예, 그 학회에 가서 제가 또 한번 이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제가 상용 DB 업체에 논문을 무료 다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 그랬더니 한 선생님께서 완전 물개 박수를 치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마도 뭐 학교에서 좀 떠나셨거나 해서 지금 이 논문 다운로드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도 생애 주기에 잠깐의 대학에서 떠나 있을 때도 많이 있고 그럴 때마다 사실 굉장히 곤란하죠. 저만 해도 제가 외국에서 유학을 한지라 국내 논문 다운로드 받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제 조카 아이디를 살짝 도용해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제 기억이.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건 저희가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씩 9회 또는 5만 원씩 18회 이렇게 적립을 하면 10만 원 응원금을 받아서 100만 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도. 자, 요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회원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있으신 그런 어떤 정규직 선생님들을 포함한 그런 뭐 국책연구소에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렇게 비교적 본인이 좀 안정됐다고 판단하시면 후원의 회원이 되실 수가 있고요. 회원이 되시면 비상금고나 금고지기에 후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원금 10만 원을 누군가는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좀 그것을 내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응원금 10만 원을 후원하실 수 있는 연구자 비상안전망 공제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풀빵에서 하고 있는 금고지기를 저희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구자에 100만 원 무이자 3년 신탁 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그걸로 이제 좀 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상품 개발 같은데 충분히 저희가 좀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게 최근에 여러분 혹시 기사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조영근 선생님께서.
연구자 공제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는 걸로 글을 써주셨는데요.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규직 교수도 힘든 시절이다. 입문사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정년도 연금도 보장받는 이들은 어렵다고 외면하면 누가 나설 수 있을까? 그래서 공제안을 보니 후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이자로 기금도 기탁할 수 있다. 이왕이면 말과 글로보다 이렇게 기금 기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세상을 탓하기는 쉽지만 바꾸기는 어렵다. 그래서 후학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어떨까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마저 어렵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적극 후원을 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꾹꾹 눌러서 담아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직접적으로 그러면 좀 그림을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상상을 좀 해보시면 중요한 건 이제 진행했던 강의가 갑자기 폐강됩니다. 아시다시피 학기가 새로 시작이 되면 강의를 학생들의 어떤 뭐 이와 요구를 위해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개설해 놓습니다. 그러면 학기 초에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폐강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저만 해도 지난 학기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던 처음으로 맡았던 강의가 바로 폐강됐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갑자기 그 학교에서 반으로 줄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지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상당합니다. 상당한데요. 그런 분들이 생길 때 과거에는 지인에게 빌리거나 저축은행에 고금리 대출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연구를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제회 가입을 통해서 소액대출 300만 원, 소액대출에 300만 원, 그 다음에 아까 10만 원씩 9번 적립해서 100만 원의 자금을 저희가 또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두시고 무이자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400만 원을 확보한다면 적어도 뭐 혼자 계신 분들은 한 2, 3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고 뭔가 다음 스텝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개박수 선생님들처럼 소속이 없는 연구자는 논문을 다운로드 받기 어려웠다면 이제는 이렇게 지인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돈 또 하나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이런 거 없이 공제에 가입하면 무조건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역시 선물입니다. 소속이 없는 연구자 분들에게 소외되었던 명절. 사실은 이 명절 선물은 제가 이제 만나 뵙는 선생님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그래서 중대에서 강의하는 선생님 한 분과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분께서 저희가 이제 명절 선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공제에 생겨서 선물 나누고 또 무슨 이렇게 스승의 날 같은 경우 요즘 뭐 저희가 선물이나 뭐 꽃 한 송이 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날 같이 모여서 이런 축제 같은 것도 좀 하고 이러면 저희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자, 연구자 필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과 그 다음에 연구자 사이의 연대 강화, 그 다음에 연구자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한 주체 형성. 이것이 저희가 공제회에서 기대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뭐 비정규직 교수 노조도 있고 저희가 여러 분야에서 노조도 있지만 이 노조에 활동하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홀로 노조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와 같이 그래서 상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리 증진을 위한 주체 형성이라는 부분은 꼭 이것이 노조가 하려고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연대를 통해서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권리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노조하고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떠한 로드맵으로 이것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저도 연구자 공제회 준비 집행위원회에 있고요. 그리고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맡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설명회들을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연구자 단체들
독립 연구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학교 바깥에 있는 많은 연구자 단체들이나 이런 데들 포함해서 같이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들을 계속 만들려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건 연구자 이 욕구대회라는 이름을 저희가 좀 타이틀을 내걸었는데요. 대단히 다양한 연구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 강사랑 대학원생이 같은 욕구를 가졌을 거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방 또 잊어먹죠. 저도 사실은 대학원을 아이를 보며 회사를 다니며 대학원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저한테 굉장히 필요했던 건 당연히 아이를 누군가가 봐주고 이러는 것들이 필요했겠죠. 당연히 필요했던 거지만 모든 대학원생들이 또 같은 욕구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독립연구자분들의 욕구가 어떠한지 저는 지금 뭐 비정규직 강사로서 또는 뭐 대학에 조금이나마 소속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의 욕구가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욕구까지 담아낼 수 있는 연구자 공제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불완전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나중에 공제회 서비스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욕구대회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조만간에 7월에도 저희가 욕구대회가 한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다 공식적으로 7월 27일 불과 한 달여가 남았네요. 연구자 공제의 추진위 출범식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7월 9일. 아,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예, 죄송합니다. 여기가 지금 안 고쳐졌네요. 네, 카피를 하고 붙여넣을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7월 9일 날 저희가 연구자 공제 추진위 출범식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위 위원들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원금 10만 원씩을 기본적으로 내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자 공제회에 적극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 추천하시고 이후에 이 추진을 가열차게 좀 해주신다는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추진위를 7월 9일에 출범하고요. 그리고 8월 27일 개강을 앞두고 저희가 공제회에 공식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조합원 한 300명 정도 가입을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1년 후에 1000명을 하자라는 목표까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공제회가 사실상 조직이 된다면 저희가 연구자들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다 나눠서 위계적 신분 차이를 만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을 넘어서 연구자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상호구조의 연대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드리고요. 저희가 그러한 하나의 이러한 다양한 차이들을 넘어서 연구자들이 하나의 우산 아래 모여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가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